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162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월 22일은 원주를 대표하는 큰 어른이죠.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31주기입니다. 우리 장일순 선생, 반유신 투쟁에 앞장선 민주화 운동가이자 그렇죠. 신협, 생협, 한살림 운동으로 열악한 현실을 바꾸고자 한 시민 운동가이자 대성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작품전을 열 만큼 출중한 실력을 자랑한 서예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또 새삼 더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 장일순 선생의 일생과 사상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쯤 다뤘습니다. 맞아요. 이제 30주기였기 네. 때문에 저희가 새삼 환기를 했었죠. 한번 쫙 살펴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19회 2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31주기를 맞아 장일순 선생의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카날 속의 우주인데요. 이렇게 네. 잘 가져갔죠. 국인 씨는 원래 갖고 계셨죠?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 장일순 선생님 관련된 그 청년 토크 이제 프로그램이었나? 예전에? 네. 그때 이제 참여하면서 이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다 책을 못 읽고 토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삼 좀 이렇게 되셨다. 이번에 드디어 완독했습니다. 겸사겸사 좋은 기회 됐고 저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급하게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출이 저거 전자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그 자동 대출기 있었잖아요. 그걸로 안 네네. 돼서 내가 그 카운터 가서 했는데 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빌리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고 싶은 분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된다. 하여간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읽고 든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네네. 뭐 소감이라든지 후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일순 선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설파해온 어떤 생명 사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좀 일생을 돌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좀 사상으로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 사실은 그냥 우리 가볍게 좀 느낀 점 나눌 예정인데 네, 잠시 후에 어쨌든 내 소감과 후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홍보 멘트 저희 한번 읽고 시작해보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저희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나락 하나 속의 우주가 아니고 제가 그 좁쌀 하나도 같이 빌렸거든요. 네네. 이게 대출이 인식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일 선생님 책 많이 좀 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전 두 권을 이제 빌려서 좀 읽고 있는데 뭐 160회 이후 오늘은 나락 하나 속의 우주입니다. 책으로 원주 읽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책을 읽고 원주를 비평하다. 책으로 원주 읽기. 나라 카날 속의 우주. 저자는 이제 장일순 선생인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장일순 선생이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장일순 선생은 생전에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죠. 저는 왜 그러셨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좀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장일순 선생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제 민중 속으로 정말 밑바닥으로 가서 끊임없이 그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유를 하고 그것을 또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장일순 선생은 평소에 이제 말은 굉장히 많이 하셨죠.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맞아요. 대화 그다음에 강연. 대낮부터 또 막 술 마셔가지고 청년들하고 막 세상 얘기 좀 돌아가는 얘기 그쵸. 하면서 막 동학 얘기하고 노자 얘기하고 막 그러셨다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처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실천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함으로써 국인 씨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맞아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작으로 막 싸울 수도 있고, 아이가 뭘 촉발시키잖아요. 실천적인 네네. 행동들을. 그런 점에서 말은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이라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좀 일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글을 써서 남기고 그럼 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글을 읽게 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시간 쌍방향 소통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말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행동, 비언어적인? 표정,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글은 텍스트 그대로만 읽게 되잖아요.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네. 카톡 같은 경우도 전화 통화할 때보다 좀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더 붙이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더 새길로 빠지면 이제 연인 사이에도 어쨌든 뭐 이별할 때도 카톡으로 이별 통보하는 거와 말로써 이제 만나가지고 이별 통보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예의의 그쵸. 문제에서 네.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두 매체는 좀 실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다. 이게 맞아 비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 좀 말이 좀 더 살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글은 좀 죽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맥락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점도 우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윤 선생은 어쨌든 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말할 때 말과 또 뭐 1년 뒤, 2년 뒤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맥락이 다른 것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전달하는 대상이 다르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글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맥락을 다 소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2025년에 쓴 글을 2028년에 읽으면은 그런 어떤 그 당시의 맥락이나 이런 게 소거된 채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괜한 또 앞서 말씀드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온도, 습도, 빛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럼요. 전달이 안 되지 않냐 글은. 아마 이거 맞습니까? 저희가 너무 저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글을 좀 남기지 않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또 길게 하냐면은 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의 도입부 들어가는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일수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뜻을 함께 했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현주 목사가 쓰셨는데 그 이현주 목사가 이렇게 씁니다. 장일수 선생님은 왜 글을 안 쓰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추론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장일수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왜 글을 안 쓰십니까? 이랬는데 장일수 선생님 나는 글을 잘 못 써. 그리고 내가 괜히 글 썼다가 그거 박제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풍파를 겪으면 어떡하냐 괜히. 왜냐면 워낙 이제 장일수 선생도 그런 빨갱이나 그쵸. 이런 딱지 속에서 네.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감시의 걸 대상이 또 되기도 걱정을 하고. 해서 네. 나 그래서 글 안 쓴다 했는데 이현주 목사가 봤을 때는 그건 약간 좀 핑계 같고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쓰죠. 이현주 목사가 글이란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혼, 살아있는 영이 즐겨 써먹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장일순 선생님은 눈치채셨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앞서 말한 또 실천을 하기에 좋은 매체는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래서 말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글은 거의 남기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도 왜 이제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글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수되고 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이야기가 플라톤이 적은 기록에 의해서 맞아요. 알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플라톤의 사상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걸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일순 선생님하고도 좀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소크라테스도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플러스 장일순 선생도 측근과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그쵸. 전수해주고 네. 있다. 글로 남겨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은 사실 강연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이거 뭐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라. 지금 와서 듣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뭘 후대까지 이걸 전수하냐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기어코 그의 측근과 제자들은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내고야 말았다. 네, 그래서 장일순의 강연과 대담을 이 녹색 평론서에서 묶어서 펴낸 책이 바로 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거든요. 네. 뭐 저희는 감사하게도 그 감사하죠. 덕분에 사실 저희가 안 그러면은 이제 구전을 통해서만 좀 얼핏 이제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사상.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오피셜하게 장일순 선생의 이제 사상을 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연을 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살림 회원 모임이라든지 가톨릭 농민회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도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원주 분교로 불리는데 원주 분교 또는 이제 신촌 서울, 채플 이제 강연에서 또 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대체로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장일순 선생님이 이제 1994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애 좀 막바지에 하셨던 활동들이 여기에 기록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초반부가 이제 강연이고 뒷부분은 이제 언론 매체 인터뷰라든지 이제 대담집이 수록돼 있는데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셨어요. 뭐 그냥 기자도 있고 언론 매체 그리고 뭐 동양 철학자도 있고 여성 신학자도 있고 일본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초반부는 사실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계속 생명사상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듯 반복을 하시니까 근데 뒷부분은 이제 인터뷰에 따라서 주제도 좀 다르다 주제가 보니까. 다르죠. 관심사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하는 본인의 이제 식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현실과 관련된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현실 정치 얘기도 하시고 뭐 국회나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장일순 선생님이 말하는 페미니즘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이 책이 아니면 있겠느냐라는 생각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뭐 좀 1, 2부를 굳이 나눈다면은 1부는 그러니까 개론서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장일순 선생의 사상에 대한. 네. 그리고 2부는 그 개론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는 그 좀 실용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책 안에 그런 두 가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다. 여러모로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이 뭐야 했을 때 이제 일부를 읽으면 이해가 되고. 맞아요. 그거 어떻게 현실에 적용한다는 거야 했을 때 그 장일순 선생이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논평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생명사상이란 프리즘 필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세상을. 이런 힌트를 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모든 사안을 SDGs로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상 중에 하나를 또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중 하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실 정치 얘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30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 어떻게 보십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님이 어쨌든 뭐 초반에는 좀 혼란이 있겠지만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우리 건강하게 주민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 계속 뽑다 보면은 결국 제도도 건강하게 잘 정착하지 않겠느냐. 덕담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시민의 연대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시민 단체 그 연대 회의에도 참여를 하셨었어요. 선생님이 또 어느 정도 좀 관여를 하셨습니다. 당시 운동에. 그리고 페미니즘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에코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 사상과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또 말씀을 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죠. 아주 직접적이는 않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 아마 읽어보시면 될 텐데 그런 견해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좋았던 점이 장일순 선생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일순 선생님을 못 뵀잖아요. 생전에는 다 사진이나 뭐 영상에 오래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봐서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자하시죠, 장일순 선생님. 온화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맞아요. 그래서 말씀도 굉장히 이제 나긋나긋하고 이제 언어도 되게 섬세하게 골라서 말씀하실 것 같고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언어들로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다. 산산조각 나버렸다. 내가 상상한 이미지와 전혀 다르시구나, 장일순 선생님을. 일단은 생각보다 장일순 선생님 입이 속된 말로 거치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강연이랑 대담을 수록하다 보니까 다 구어체로 돼 있어요. 글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문어체가 아니라 다 말을 한 걸 옮긴 거니까 다 구어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살아있어요. 장일순 선생님. 그 토시가 그대로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장일순 선생의 육성을 들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도 쳐도 안 나오더라고. 난 그래서 상상하면서 읽은 거지. 계속 장일순 선생의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을까? 뭐 좀 말투는 이렇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거를 상상하기 쉽게끔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음성 지원을 내 자체적으로 하면서 좀 들었는데 그걸 감안하고 들으니까 굉장히 막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속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까지도 가감없이 얘기하시더라고. 막 똘마니, 막 꼬붕, 뭐 애땡땡 애 베이비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요즘 애땡땡 키우다 보면은 뭐 그렇다더라. 거침없이 막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저는 좀 친근감이 들더라. 막 약간 독야 청정한 선비 같은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완전 우리 동네 할아버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이 어디서 느껴졌냐면 이렇게 강연을 하시다가 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조금 작았나 봐요. 대답 소리가. 그러니까 목 더 크게 해봐 막 이렇게. 목청 너 좀 키워봐.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나름 장일순 선생님 방식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었을까 당연히 있어서 그런 생각 들고 기본적으로 장일순 선생은 어쨌든 민중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우리 봉산동에 사셨지만 장일순 선생이 생전에 봉산동에서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봉산교를 거닐면서 이렇게 뭐 시장까지 가고 이럴 때 시장 아주머니하고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고민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또 길가를 건너는 어르신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선술집에서 낮술을 즐기고 있는 청년들과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엉겁결에 또 한 잔 같이 마시고 이런 삶을 즐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토속적인 민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몸에 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갑자기 또 글로 갑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민중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잖아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서민의 언어를 맞아요. 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어쨌든 변호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민중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몸에 밴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따져보면 이제 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이회창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지 않겠냐. 어울리지도 않고 괜히 해봤자. 근데 노무현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탈권위주의로 바로 연결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도 장윤수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만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사상을 어쨌든 전할 때 있어서 우리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뭐 한살림 선언 좀 어렵긴 한살림 선언, 한살림 선언도 좀 어렵게 썼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쉬운 언어로 우리가 좀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뭐 성실하게 참여는 못했지만 최근까지도 이제 한살림 선언 읽기 모임을 무의당 사람들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무의당 학교에서 어렵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대목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걸 강조하신 게 이런 언어의 어떤 말씀하시는 언어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루틴도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또 친근하던데요. 되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뭐 대낮부터 술 즐기시는 것도 거리낌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쭉 봤을 때 좋은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량의 삶을 사셨던 게 아닐까. 장 선생님은 좋은 의미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동네 할아버지 같은 아니 뭐 동네 형 누나 같은 되게 거리감도 없고 뭐 벽도 없고 그냥 다가가서 바로 그냥 얘기 나눌 수 있는 내 고민을 털어놓고 고통을 함께 좀 나눠주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또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사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여기 보면은 그 초반부의 일화에서도 뭐 모르는 한자를 물어본다든지 지하상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지하상가의 그 상가에 있는 어떤 분이 장일순 선생한테 이제 한자를 물어본 거죠. 모르는 한자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장일순 선생도 모르는 한자가 몇 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옥편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가던 고등학생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되게 장일순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아 뭐야? 뭐 글씨 서예를 쓴다는 사람이 이런 한자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 그런 일화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기 때문에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건 근데 버릇없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땐 그냥 무례한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옹호해 선의로. 그건 너무 선의를 같은 거같 그냥 버릇 없는 건데 장 선생님이 이해하는 거죠. 아 누가 나한테 저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겠느냐. 저 고등학생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나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일화로서 소개를 하는데 또 그게 또 벽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 학생이 너무한 거지 솔직히.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장일순 선생님이 모두에게 격이 없이 그렇죠.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알 수 있는 한 일화인 거죠. 그 그런 게 아닐까. 너무한 것 같고요. 네, 하여간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그 학생처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화가 적혀 있어서 인간 장일순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상 얘기도 좀 해봐야죠. 그렇죠. 그게 본론이죠, 저희에게. 나라 카날 속의 우주가 그래서 어떤 의미냐를 해봤을 때. 겁니다. 일단 나락이 뭐냐? 나락이 이제 벼예요, 벼. 맞아요. 이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도정하기 전 벼를 뜻하더라고요. 완전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벼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나락이니까 이제 낫 아래서 시작한 게 아닐까. 이제 나달을 계속 말하던 게 나달 막 라파엘 나달 막 하다가 막 나락으로 된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나락 하나, 그러니까 그 날 것 그대로 벼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문장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 이 나락 하나리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땅도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서 자라니까. 그리고 하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제 온도와 습도 또 빛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그럼 이제 빛을 주려면 또 당연히 태양도 필요할 것이고 태양이 있으려면 이제 또 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별이 있으려면 우리 은하부터 해가지고 막 우주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락 하나를 만들려면은 온 우주가 필요하고 그것은 곧 어떤 인과관계적으로 추론해봤을 때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지 점점 확장되면서 맞아요. 네. 우리 그 왜 유튜브 영상 중에도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줌아웃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주적으로 비교해 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비록 나락 하나리라는 게 굉장히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속에는 사실 굉장한 또 우주를 품고 어마어마한 것을 품고 있다. 우주를 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주의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 별 하나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무시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맞아요. 대단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나락뿐이겠습니까? 결국 뭐 나락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그럼요. 우리 조국인 에디터 안에도 우주가 다 있는 거고 저의 안에도 우주가 있는 거고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께도 다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미생물들 무생물 뭐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컴퓨터 다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다 우주가 들어있는 셈이다. 우주가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종교적 어떤 관점으로까지 가면은 어쨌든 천지 만물에 하느님과 또 부처님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주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다 하나다. 우리 안에는 다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와 나가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별이 내가 없다. 있고 남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사상적인 함축을 나락 하나 속의 우주라는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라고 생각 못하잖아요. 혹시 식사하시면서 우주를 먹고 내가 있어요. 우주 먹고 있어. 너무나 고귀하고 감사하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살기는 되게 힘든 현실이 맞아요. 되고 있고 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쉽게 그게 말해서. 기본이죠. 그리고 나의 문제, 너의 문제 따로 있고 사실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 현실입니다. 뭔가 좀 서로 구별을 하려고 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고 담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연대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으니까 남보다 우월해야 하고 끊임없이 남을 열등하다고 해야 하고 내가 앞서 나가려면 내가 살려면 안 그러면 내가 벼랑으로 몰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남이 잘 나가면 내가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나도 잘 나가 너 코인 떡상해서 나도 코인 사가지고 가야지 도시 화성까지 가야지 막 이런 느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또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뭐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체제 자체가 그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갖기가 힘듭니다. 나도 힘든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곳에 막 투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고공농성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삭발, 뭐 단식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냉소적인 시선도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뭐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내가 당신만 힘든 것도 아닌데 맞아요. 뭘 우리가 어떻게 관심 가지라는 거야? 뭘 연대를 하라는 거야? 각자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싸우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다. 맞지가 않는 거다. 생명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이 장일순의 생명 사상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오늘날 갖기 힘든 생각을 일깨우니까 이 사상 자체가 그런 점에서 좀 한 일례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시도 여기서 드시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인간은 자연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너는 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라. 착취당해라. 이렇게 해서 막 자연을 개발했잖아요. 아니면 쓸 수 있는 도구로 그렇죠. 보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는 뭐 마땅히 우리가 이걸 착취하고 써야지.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착취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반격을 하잖아요. 기후 위기라고 해가지고 와 자연 재난도 커지고 막 더 지구는 뜨거워지고 인간은 막 못 살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격이긴 하지만 당연한 거죠.
내가 연결돼 있는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에게 오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이 네. 고통을 받는다면 인간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아요. 당연한 상호작용의 원리인 것인데 인간은 그동안 그것을 간과해왔다.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네. 정말 동등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명 사상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걸 이해해 본다고 했을 때. 예전에 나치 시대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목사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인데,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끊임없이 저건 내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남의 문제고 네. 저 사람들의 문제지 하고 계속 구별을 하고 그냥 도외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고통이고 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결국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연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네네. 것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요새 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또 사회 운동적인 관점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노총이 이제 탄압을 받는 것도 어떤 분들은 남의 문제로 생각을 했잖아요. 민주노총 맨날 그냥 생떼 쓰고 귀족노조 맨날 파업하고 뻑하면 그러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 민주노총의 탄압을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후퇴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노동권의 후퇴는 결국 사회권의 후퇴, 인권의 후퇴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로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다 목도를 했잖아요. 생명사상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사실은 목격을 한 겁니다. 체감을 한 겁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님이.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은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타자화하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그 자연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나를 뭔가 다른 것과 구별해서 내가 저걸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돼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할 수 있는 논리까지 개발이 되는 그쵸. 거고 자본주의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구분을 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획하는 것 중에 또 동물권에 대한 담론. 그렇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아니 지금 인간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동물의 권리를 무슨 동물의 권리를 챙겨잡고 한가하다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빛깔인데 동물을 챙기고 있으니 막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한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고 캣맘 캣데디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하고 막 이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막 동물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을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인권도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요. 그리고 동물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반대로 인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죠. 동물권을 보장한다면은 그 정도 사회라면 당연히 인권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권만 보장되고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나는 본 적 없다.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동물권이 요즘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분석하는 것 중에 그만큼 동물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감수성이 우리가 그만큼 높아진 거다라고 그렇죠.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구획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지. 인권 100% 도달을 하면은 그 다음 퀘스트로 동물권 가자 이렇게 논리를 펼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인권 100%될 때까지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인권과 동물권은 하나인 거다. 그러니까 동물권을 끌어올리면 동물권을 100%로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 인권도 같이 100%로 가는 거다. 그걸 왜 구분을 하냐? 같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건데 하나로 같이 묶어서 올라가자. 동물권이 보장되면 인권도 보장된 거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건데 계속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연이 됐든 그렇죠. 그것이 존귀하고
그 우리 모두의 가치임을 우리가 인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난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동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옹호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겠느냐라고 자신 있게 저는 이 책을 읽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가 보면 너무 새끼로 계속 빠지나? 내 나름대로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서없이. 요새 또 대선이다 보니까 또 진보 정당에서 주요 의제로 꺼내는 게 차별금지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는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차별금지법 중요하지 필요하지. 근데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 지금 당장 해야 돼? 우선순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뭐 내란 세력 척결해야 되고 민주주의 회복해야 되고 정권 교체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 우리 사회의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차별금지법은 당장 죽고 사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나중에를 외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내 문제와 너의 문제를 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하자. 이건 뒤로 미뤄두자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소수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든지 사회권이라든지 모든 권리들이 다 보장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 동물권 논의랑 똑같은 겁니다. 동물권이 보장되면 인권도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소수자가 보호를 받는다면 권리를 보호받는다면 당연히 다수자도 같이 다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그쵸. 100%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도 결국에 나중으로 유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빼고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냥 생각해도 우리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이 생명사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냐. 당장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네네. 당장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지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장일순 선생님이 오늘날까지 살아 계셨다면은 또 차별금지법 이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찬성하셨을 것이다. 동물권, 감히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네. 감히 얘기합니다. 반론하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책 읽고 나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그렇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왜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냐. 맞아요. 이게 그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태도 버려야 된다. 그럼요. 난 대선 앞도 이해하고 싶어. 그런 태도 좀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이 책의 핵심인 거죠. 장일순을 따른다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태도를 이제 뭐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뭐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꼬리를 내리게 되네. 아무튼 네, 우리 장일 선생의 생명사상을 잘 좀 우리가 수용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라든지 비유를 또 드시는데 좀 레퍼토리처럼 활용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강사분들은 이런 거 몇 가지 갖고 있잖아요. 다섯 가지 레퍼토리 돌아가면서 자 돌려 막으면서 좀 저도 뭐 이렇게 교육 나가고 이러면은 꼭 인용하는 예시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울고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연집이다 보니까 또 몇 년의 시차를 두고 한 강연을 모아놓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은 있어. 어쩔 수 없이. 우리 그거 정리된 걸 보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얼마나 장일순 선생님이 그 일화가 인상 깊고 이게 딱 적확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계속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뭐 몇 가지 한번 꼽아보자면 일단 예수와 빌라도의 일화를 엄청 많이 예시로 드십니다. 맞아요. 이 뒤에도 조금 몇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적인 일화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조국인 에디터가 봤을 때는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크리스천이시니까. 네, 저는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렇죠. 성경 구절이 막 나오잖아요. 이 책 네네.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그래서 되는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에 쭉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기독교 교회적인 그 사고관. 교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게 맞나라고 너무 급진적인 해석 아닌가?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독교적인 일화가 나와서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장일순 선생님은 그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고 장벽을 없애야 된다 그랬고 구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다 하나로 합쳐져라 이게 아니라 종교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어떻게 보면 통하는 가치라는 것이 있는 거고 어떤 근본적인 가치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가르침들을 잘 수용하면 된 거죠. 동학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벽을 쌓아가지고 저 종교는 뭐 저래서 안 되니 이 종교는 저래서 안 되니 난 이것만 독자적으로 믿을 것이니 막 이런 태도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뭐 다양한 종교가 나옵니다. 뭐 가톨릭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불교의 일화도 나오고 동학에 대한 일화도 나오고 내가 볼 때 요즘까지 오셨으면 이슬람교도 인용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종교의 뭐 모든 장교를 다 뛰어넘어서 다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일순 선생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라든지 이런 가톨릭적인 좀 인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또 대상이 가톨릭 그렇죠. 이제 신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와 빌라도 일화를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와 빌라도 일화가 그거더라고요. 전 좀 낯선데 아마 국인 씨는 익숙하시겠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너가 유대인의 이제 왕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잡혀와서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아 근데 나 진짜 무식해서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누군데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로마가 그 이스라엘에게 파견한 총독. 아 총독이요? 네. 이 자식 뭐 사이토 총독 같은 거구나. 완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신문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잡혀온 그 죄목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 죄목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반란을 꾀했다며 네가 해방시킬 거라며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규정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의 잣대로 그 나를 규정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죠. 빌라도가 어제 총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제 주종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왕과 신하가 있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거고 치자와 피치자가 불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종과 끊임없는 서열과 권력 관계를 매기는 것이고 너희의 그런 잣대로 보면은 내가 왕이겠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왕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왕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 너희 같은 그런 정말 서열 매기고 권력지향적이고 주종 관계를 매기고 다스리고 다스림 받고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아래로부터 가가지고 가장 약한 자들부터 이제 사랑을 해서 섬기고 모두를 이제 섬기는 그런 것을 해온 거다. 너희가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겠지만 나는 그런 잣대 안 쓴다. 다른 세상의 왕이다. 다른 세상의 왕이다 나는. 우리 세상의 왕은 그딴 짓거리 안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다. 그렇죠. 다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장일순 선생님 좀 말이 좀 험해져. 너무 핑계대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네. 제가 좀 일자무식이라서 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일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이 잣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장일수 선생의 이제 생명사상이라는 것은 이 기존의 잣대를 바꿔야 한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일화를 계속 인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도밭 일꾼의 일화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일꾼은 오전 일찍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일꾼이 있었고 풀타임 노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한 일꾼은 오후였나요?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조금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유연 근무제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네. 한 2시간 일했을까요? 네. 근데 중요한 게 그 포도밭 주인이 이 두 일꾼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 거예요. 야 이거 뭐 공산주의야 뭐야? 대표적인 오해잖아요, 공산주의. 조별과제 무임승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온 노동자가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왜 똑같이 주냐? 그렇죠. 내가 쎄 빠지게 더 일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법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목적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먹고 살 만큼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뭐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니냐. 그쵸. 너가 네. 노동을 함으로써 어쨌든 굶지 않게끔 임금을 받은 거 아니야. 품삯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쟤랑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이속을 따지면서 계산을 하느냐. 너가 지금 살게 된 거 아니냐. 어쨌든 좌우지간에. 그것도 저자와 나를 구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갈등과 근데 나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좀 얄미운 건 맞잖아.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폐해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산주의도 안 그래요. 공산주의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일한 만큼 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이 저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맞아요. 거죠. 깊은 뜻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아직 어렵습니다. 저의 이해가 미쳐내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거 좀 이해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실 분들은 좀 메시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네. 그만큼 이제 생명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잣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이제 끊임없이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좀 뒤집어야 한다라는 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인상적인 거 있으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법은 다르다와 비슷한 맥락으로 끊임없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이 성경에서 가져오십니다. 이 장일순 여기 선생은. 책 17페이지에 보면은 이 나락 하나 속의 우주 17페이지요? 네네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 그 성경 구절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아, 스테디셀러입니까? 네,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 공중의 새라든지 들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아, 기본소득을 준다? 네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럼 먹고 마실 거는 세속적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우실 거다. 나 이것도 어렵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데요, 그러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그런 건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세속적이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당장 조금 내 이익을 더 취하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뜻을 깨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더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참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네네.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불변의 진리를 향해서 내가 따라가면은 다른 것들은 알아서 채워지기 마련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뜻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거랑 비슷하네요. 나락 하나 속의 우주와 이제 접목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네. 풀 한 포기든 뭐 새 한 마리든 여기에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고귀하고 존귀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 어련히 이제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재워줄 자리를 주실 것이고 또 입을 것을 주고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건데 나는 솔직히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거 좀 어렵다. 이런 비유 좀 어려워. 솔직히 맞아요.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 그게 뭐 우주적 원리이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연의 섭리.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사회 생활 모습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생태계라는 사슬이 이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니까 네네. 어련히 다 굴러갈 것이다라는 말. 근데 그 사슬을 자꾸 깨려고 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려고 하면 결국 인간 스스로도 굶게 되는 것이고 입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잘 곳이 없게 되는 맞아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생명사상 안에서는 자연의 섭리, 생태계라는 것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들도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는 걸로 보는 건데 합일적인 사고가 근데 아니죠. 우리는 인식을 할 때 보면은 자연 생태계 이것과 우리 어떤 사회라는 모습은 구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벗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비유를 계속 드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우리 조국인 청년회장도 하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아, 그죠. 청년회장 출신의 또 이제 오랜만에 진짜 거의 처음 있는 크리스천적 모습. 크리스천 종교 강의를 오늘 좀 들려주신 느낌입니다.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교회를 거의 가본 적이 없고 종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리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은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좀 어렴풋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독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장일순 선생은 그
동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웃 중에도 이제 동학을 공부한 분이 많이 계셨고 동학도도 계셨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월 최시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월 최시영의 가르침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의 만 가지를 다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밥에도 이제 한울이 있으니까 하늘이 네. 있으니까 나도 한울이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결국 한울이 한울을 먹는 셈인 것이다. 다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동학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생명 사상에 녹여냈다라고 이제 맞아요. 본인도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가르침도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이제 워낙 많은 이제 종교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뭐 동학도 나오고 뭐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오고 특히 노자 사상을 많이 얘기했어요. 노자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게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한자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아, 국한문 혼용체가 아니야. 그냥 한자 날 것 그대로 나와. 네네. 이거 좀 우리 모두 하나라고 하셨으면서 아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있으니 너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읽어요 선생님. 문자도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난 못 읽는데요. 난 일자 무식인데요. 나 한자 10급인데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이게 확실히 이 초판이 보니까 9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어떤 출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개정 증보판인데? 개정 증보할 때는 국한문 혼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2016년에 개정 증보했는데. 나 그래가지고 난 사실 그냥 대충 맥락으로 때려 맞춰서 읽었습니다. 저도 이런 뜻이 아니겠냐. 그 부분을 좀 넘기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설명으로 좀 그 뜻을 유추해보거나. 이거 좀 네. 아쉽더라고. 오롯이 나는 이 가르침을 좀 말끔하게 좀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었는데 약간 씁쓸한 뒷맛이 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재작년이가 벌써 요아소비 그 일본의 유명 가수네 요아소비 콘서트를 갔었어요. 근데 요아소비 이제 일본 가수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가수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스몰 토크나 이런 걸 할 때를 대비해서 통역이 있겠거니 했어요. 내한이다 보니까. 내한 공연이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요아소비가 그냥 일본어로 막 줄줄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통역 없이 그냥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야 도쿄야 뭐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던 거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냥 통역 없이 막 얘기를 해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알아서 이해해라 이런 건가 했는데 그게 괜한 걱정이었다. 기우였다. 나 빼고 다 이해하더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거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일본어에 통달한 사람들이고 나 워낙 이제 일본의 요아소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간과했다. 내가 너무 짧게 생각했다라고 느꼈어요 그 당시. 왜 요아소비랑 스스로를 구분하셨나요? 그러니까 구분했어. 요아소비랑 연결되어 있었으면은 다 이해가 됐을 텐데. 저 그렇게 얘기하면은 생명사상 조롱하는 것 같아. 약간 그건 아니지만 나는 그 기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 그래서 녹색 평론사의 유감을 좀 표명한다 이런 겁니다. 내 생명사상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좀 국한문 혼용 좀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읽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쓸데없이 좀 새길로 돌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저는 또 이 책 읽으면서 좀 이해를 했던 무의당 선생에 대해서 또 한 차원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왜 장일순 선생님이 원래는 그 박정희 유신 시절에는 반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셨죠. 네네. 특히 원주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원주 캠프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에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다 원주로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듣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랬단 때로는 말이에요. 뭐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었고 그 중심에 바로 이제 장일순 선생이 정신적 지주처럼 있었던 건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반독재 투쟁을 위해서 싸웠던 이 장일순 선생이 돌연 방향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의 방향 전환은 그게 한 77년쯤입니다. 1977년 이제 박정희 정부 말기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생명 운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노선을 바꾼 것을 두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장일순 선생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거 뭐 5공화국 들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갑자기 뭐 그냥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냥 붓글씨나 쓰고 있고 뭐 난초나 그리시고 계시고 이거 뭐 한살림 운동이라고 해서 뭐 농민 운동만 그냥 하고 계시니 지금 뭐 5공화국 독재 정권 때문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시고 계신 거냐 독야 청정하고 계신 거냐 무위자연하고 계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좋게 얘기하면은 변절하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책에도 이렇게 화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후반부 이제 인터뷰 편절했다고. 대목에 그런 장면도 있죠. 사실 없지 않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좀 급변치를 했다고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이제 김지아 시인과 맞물려가지고. 그쵸. 김지아 네. 시인도 오늘날에 이제 변절자로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런 칼럼을 쓰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어느 정도 그 왜 그런 운동의 변화를 선택하셨는지 뭐 그게 맞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더라도 맥락을 이해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워낙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 네. 봐요. 그 변절했다는 얘기 안 들으셨냐고 이제 질문했어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건너 듣겠지만 나에게 직접 얘기한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마치 네가 처음이야 이런 것처럼 이런 질문 내 면접 앞에서 한 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맥락을 이해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반독재 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협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70년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민이라든지 탄광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열악한 경제적 현실이라든지 생활 조건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농민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이 농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투쟁 이런 것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이걸 사라. 안 그러면 네네. 농민들 다 죽는다. 이렇게 가격 후려치면 되겠느냐. 농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달라. 이런 투쟁을 장일수 선생님이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60, 70년대 들어서. 근데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좀 회의감이 드셨던 게 아닐까. 제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경제 투쟁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그 당연히 또 그쵸. 필요한 거죠. 네. 경제 투쟁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운동이라는 게. 여전히 이 경제 투쟁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그러려면은 뭐 남보다 더 수확을 해야 하는 거일 수도 네네.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가면은 경쟁과 시기와 대립과 또 계산하는 삶 이런 것이 계속 존속하는 어떤 사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투쟁에만 매몰되면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내가 돈 조금 더 직불금 더 내놔라 하는 투쟁만으로는 결국 못 바꾸는 거 아니겠냐 세상을. 맞아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 속에서의 그냥 경쟁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만 더 키우는 거 아니겠느냐. 분노만 더 키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현타가 오면서 장일수 선생님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세요. 본인의 이제 이력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윗대가리만 바꾼다고 또 될 일도 아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뭐 전두환 정권을 이거 딸깍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민주화된 대통령으로 이제 딸깍 바꾼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다. 물론 뭐 박정희 씨가 이제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바꾼다고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정권만 바뀐다. 민주화만 그 위에서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이제 민주화가 정말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다. 근원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장일수 선생님은 하지 않으셨을까. 워낙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중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근본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던 게 아닐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정권 어떤 퇴진 운동보다는 좀 더 그냥 지역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근원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 집중으로 해서 농민 운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생명사상, 생명운동, 한살림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맥락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일수 선생님 강연을 들으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근본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는 형태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장일선 선생님은 그걸 우리의 삶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 땅이라는 그 근본으로 이제 문제 해결로 접근을 해보신 게 아닐까. 그렇죠. 물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일수 선생이 정치 체제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걸 무의미하거나 냉소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건 나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많다. 지금 뭐 운동권 학생들도 있고 또 내노라 하는 제야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더 아래로 들어와서 근원을 나는 바꾸는 역할을 할 것 같다. 그게 내 몫일 것 같다. 네네. 그게 이제 나의 생명 사상을 내가 직접 실천하는 길일 것 같다. 왜냐하면 실천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내 사상을 실천하려면 내가 직접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원으로 이제 몸소 가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정권 퇴진 투쟁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들어가 버리셨네. 이거 변절 아니야? 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물론 장일수 선생님의 이런 그 당시의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냥 그 선택의 맥락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중에 근원인 땅으로 가서 농민운동을 장일수 선생 하게 됐던 거고요. 인권과 인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길을 열자. 그래서 한살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살림 운동이라는 게 그거죠. 지금 한살림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도농 직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그겁니다. 농민이 생산을 해.
그럼 이게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차 유통, 2차 유통, 3차 유통 가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중간에 이유는 유통업자들이 다 빼먹고 네네.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고 생산자는 헐값에 이것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살림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농민도 잘 살고 소비자도 잘 살려면은 서로 직거래를 해서 합리적인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도 농민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비용을 또 지불할 수 있는 거래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농민도 소비자가 정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농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더 공을 들여서 생산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한 게 한살림 운동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원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관계가 무너졌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 운동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 장유 선생님의 운동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단순히 직거래의 이런 소비 시스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소비주의적으로 흐르게 쉬워. 그러니까 소비자적 관점을 생각하죠. 뭐야 이거 유기농이라더니 이거 품질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여기 다 상했네.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그냥 민원, 불만만 얘기하는 것으로 이 한살림 운동이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비자가 이 커뮤니티에 공고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직접 생산해보는 경험도 하고 직접 이 농지에 찾아가가지고 이 생산자와 함께 내가 농사를 지어보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자의 마음을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체험 삶의 현장이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해보는 거고 또 생산자도 직접 소비자 멀게만 느껴졌던 소비자를 눈앞에서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맛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들여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속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유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주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을 살리는 자연을 살리는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회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합의를 된 거죠. 공동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쵸. 하나다. 네. 우리는 다 하나의 사슬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본을 통해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구는 그걸 통해서 내 어떤 노동적 가치를 투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그리고 농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과 자연도 결국 하나인 것이다. 그 그럼요. 이치를 또 깨닫기 너무나 쉬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살림 선언이 지금도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솔직히 제가 조합원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또 아주 확고한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소비자끼리도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5개 세대를 무조건 묶어가지고 그들끼리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모종의 또 동아리 체제? 이 동아리 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커뮤니티 형성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한살림이 처음에 강조를 했었다라는 맞아요. 대목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단순히 내가 유기농 먹고 좋은 거 쓰는 게 한살림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더 큰 차원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 가치를 함양하고 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발현하는 방식이 이런 시스템인 거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부잣집에서 유기농 좋은 거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렇죠. 사회는 네. 공해투성인데 사람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속 속에서 자연 파괴는 이루어지고 생명은 경시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자연도 지금 파괴되고 있고 정말 기후위기도 닥쳐오고 이런 상황에서 부잣집만 유기농 먹을 여력이 있으니까 유기농 먹으면서 나 건강하다 나 괜찮다 아 우리 사회 문제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 공해 체제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결국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잘 살자고 나 하나만 잘 되자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잘 살 수가 있게 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살자 이런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직업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유 선생님의 이제 생명 사상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근데 장유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모델을 하나 보여준 거죠. 40가지만 우리가 바꾸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세계 자체를 바꾸는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살림 운동이다. 네네. 그래서 한살림 운동만이 뭐 정답이 아니다. 이 한살림 운동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다른 수많은 사회 운동, 농민 운동, 정말 뭐 노동 운동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한살림 선언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적용돼야 하는 거다라고도 강조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일 선생님이 이제 2000년대 좀 뭐 초중반 되면은 이게 아주 우후죽순 다 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한살인선 네. 운동을 모티브로 한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고 네. 안타까운 대목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맞아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일순 사상은 조화와 공생, 대립 해소가 핵심이다.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하에서 그걸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대립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1등과 2등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등이 없으면 1등도 없는 거고 3등이 없으면 뭐 2등도 없는 네네. 거고 계속 등수를 나누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구별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서열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막 연세대 가서는 연세대 오신 여러분 물론 노력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여기 대학에 못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또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해야 합니까? 왜 그런 서열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부터 이제 그런 대학 서열화에 대한 어떤 일가를 좀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는 또 냉전 시대가 이제 마무리 단계도 했으니까 뭐 미국과 소련 이런 대립 또 이승만과 김일성 이런 대립이 계속 있는 한 우리는 생명사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하십니다. 끝이 없다. 이렇게 대립하면 이걸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장일 선생이 사실 이게 좀 논란의 말이기도 한데 심지어는 그 50 시절에는 전두환도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 책을 보면 네. 나중에도 이제 얘기하신다 뭐 전두환도 사랑하고 노태우도 사랑하고 다 그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대립을 없애야 하고 조화와 공생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거의 구도자의 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혁명도 우리가 뭐 다 정말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수고 다 숙청하고 이게 아니라 보듬어 가야 하는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잣대를 없애고 새로운 잣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잣대 하에서 그 잣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보듬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혁명도 보듬어 가야 한다.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두환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네네.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일화를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운동관 학생이 50 때 찾아왔는데 기대감을 품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전두환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장일순 선생이 전두환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운동관 학생이 이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기 들어봐라. 만약에 너의 말대로 그렇게 다 때려 부숴야 한다 그러면 뭐 전두환도 죽이고 노태우도 죽이고 그럼 미제도 나쁘니까 미제 때려 부수고 그러면 상대도 소련 나쁘다 그러니까 소련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다 죽이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겠냐. 서로가 서로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다 절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운동이 그런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다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죽여야 한다. 막 대립해야 한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쨌든 파국으로 가야 한다. 마음가짐이 있는 한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잣대를 우리가 세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에서 한 건데 장일순 선생님이 그런 맥락에서 했다는 겁니다. 네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란 수계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솔직히 어려워요. 난. 장일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내란 수계를 보고 무슨 말씀하셨을지 사랑하라고 하셨을지 아니, 뭐 나 좀 어려워.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어쨌든 그 종교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이 뭐든지 좀 선의로 해석하는 걸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그 기본적 가치관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도가 있지. 전두환도 사랑하라. 네. 윤석열도 사랑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일 선생 그런 선을 만드는 것 자체도 벽을 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벽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장일 선생님도 무조건 다 그런 얘기를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도 공생에 동의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상대도 우리의 새로운 잣대에 동의할 때 보듬어 갈 수 있는 거다. 우리의 새로운 혁명의 잣대에 동의할 때 그럴 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 나는 그대로 가겠다. 공생 안 하겠다. 상대가 그런다? 그럼 우리도 비타협으로 가야 된다. 다만 그 비타협이 다 때려 부수고 폭력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디처럼 예전에 비폭력주의로 가야 한다. 그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그렇죠. 잣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잣대로 잘 뭉쳐서 가면은 결국에는 저쪽의 방식, 저쪽의 잣대로 기존의 정말 기성의 잣대로 가는 사람들은
뭐 어련히 도태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우리의 방식이 네. 옳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우리 방향이 옳다면은 그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따라오거나 도태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우리의 방식이 동의하지 않고 공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타협해라. 그렇기 때문에 장일순 선생도 반유신 투쟁에 나섰던 거죠. 바로 맞아요. 그 관점에 네. 입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 책 96페이지 보면은 영원히 미운 것도 없고 영원히 고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선과 악은 상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이 뭐 덮어놓고 전두환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 독재 정권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맞아요. 이해를 할 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장일순 선생님은 최소한 이런 배경적 맥락을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원리에만 동의한다면은 맞아요. 같이 못 갈 네. 사람이 없다. 다 품고 가야 한다. 과거에 뭐 잘못이 있든 과오가 있든 간에 언젠가 나중에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같이. 그 안에서 포용이라는 가치가 계속 담겨져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운동의 방식에서도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유기농 방식으로 하지만 농약을 쓰는 사람들도 안고 가야 한다. 그렇죠. 아니 우리 네. 한살림은 유기농인데 저희 농약 쓰네. 우리 같이 못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저 사람도 함께 가면서 우리의 잣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결국 우리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수용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빅텐트론이긴 한데 네. 근데 그 빅텐트가 단순히 뭐 정치 공학적으로 그냥 다 크게 연대해 갑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느슨한 연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바꿔내자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함께 폭넓게 이렇게 연결해 나가자. 그래서 모두 함께 사랑하자. 김일성도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용성이 거의 바다를 넘어 우리가 그렇죠. 보통 뭐 바다와 같은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우주적 그러니까. 관점의 포용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제 결론부로 가보면은 솔직히 말해 이제 뜻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해도 되고 장일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살아계셨다면 오늘날 어떤 말씀하셨을지도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근데 난 현실에서 어떻게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명 사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장일순 선생님 사상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비판을 하고 실제로 여기 인터뷰 집에도 나오죠. 네네. 좀 나이브하다는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다가 물론 뭐 이게 나이브하다고 볼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여운을 본인도 남기기는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두가 현실을 말하고 정말 현실에 입각한 투쟁을 얘기하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사회를 변혁해 나갈까를 얘기하고 개혁해 나갈까를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향을 얘기하면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나이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한 번쯤 환기해 볼 법한 관점을 또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장일순 선생님이 좀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일순 선생님이 어쩌면은 가장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역설이다? 는 생각이 드는 게 장일순의 역설. 여기 보면은 주판을 우리가 잘못 놓고 있는데 요 끄트머리에서 해결을 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주판을 아예 엎고 다시 놔야 된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인식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원을 바꿔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근원보다 어떻게 보면 장일순 선생님이 좀 이제 근원이 아니라고 봤던 어떤 정치 권력을 바꾸는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걸 무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그거는 그걸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나는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것이다. 이 근원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명사상이라든지 한살림 운동을 더 말년에 전개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본주의가 더 폭주를 하고 있고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시대에 이런 맥락에서 좀 장일순 선생님 우리가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메시지를 좀 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던 지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우리도 지금 뭐 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회 대개혁을 얘기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건 누군가 해줄 거야.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염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일 선생님이 계속 이 한살림 선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같이 덧붙이시는 게 이런적 실천이나 이런 관점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게 이제 뭐 교육에 의한 계몽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건 한살림 운동을 통한 정말 생활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가져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의 변화라든지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이브하게 좀 결론을 내보죠. 결국 우리의 과제다. 이 장일순 사상, 장일순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원주에서부터 또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계기로서 오늘 나락 하늘 속의 우주를 한번 읽어봤던 거고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좀 더 우리가 식견, 역량과 경험이 더 쌓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장일 선생님의 다른 책, 뭐 좁쌀 하나를 포함해서 여러 책들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쳤죠? 아니, 1시간 넘게 하는데 뭐야. 장일 선생님에 대해서 또 오늘 정말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또 이런 장일순 타임을 좀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주하는 척. 그게 또 이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어가지고 난 그래서 흥미로웠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흥미가 생기신다면은 뭐 제발 원주 시민이라면은 이 나락 하늘 속의 우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 곧 반납하겠습니다. 네, 바로 빌려 읽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 책으로 원주 읽기에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31주기를 맞아 대표 저작인 나락 하늘 속의 우주를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 정말 오랜만에 농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4-25 시즌 KBL 시즌 종료됐는데 우리 원주 DB 플레이오프 못 갔죠? 맞아요. 네, 아깝게 7위로 놓쳤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거. 마지막 경기가 뭐야? 한 2쿼터 정도만 더 두 쿼터가 뭡니까? 진짜 한 쿼터였어? 마지막? 10분만 좀 더 잘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놓쳤는데 그러니까 뭐 리뷰해봐야죠. 그럼요. 원주 DB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거 다 분석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가 말이죠. 우리 김정호 기자가 말이죠. 정말 공교롭습니다. 인제에 있다가 지금 춘천으로 돌아왔는데 스포츠부로 발령이 났어요. 물론 도민일보는 전통적으로 원주 DB를 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다 또 스포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원주 DB에 대한 또 춘천에서 흘려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그럼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정호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열심히 한번 옆에서 부채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깟 공놀이에서 원주 DB 올 시즌 리뷰 진행해 보겠고요. 참고로 지금 올해 우승은 또 창원 LG가 했대요. 맞아요. 누가 LG를 우승 후보로 안 꼽지 않았나? 이게 또 안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진출은 꼽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 뭐 7차전까지 가는 초접전 끝에 정말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치면서 힘겹게 또 우승을 차지했더라고요. 창단 첫 우승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DB는 뭐 말해 보니까 계속 아쉽네요. 네, 저희 원주 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 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이에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원주 하는 척 162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주예요.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